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백시연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돈 인전도 for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Corporation. It's the reason why I'm here. 최고 경영자의 불출석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둘러싸고 경찰이 통일교 시설과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수사 내용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군 대통령실 인사들과 모의 준비됐으며 북한 도발 유도와 국회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는 등 명분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80일간의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고 일부 사건은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와 가평 천정궁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윤형호 전 세계본부장은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관련 인사들은 모두 불법적인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영장에는 한학자 총재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규환 전 의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개인 일탈이 아닌 한 총재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뇌물 공여 가능성으로 보고 한 총재를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압수수색 현장과 수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긴박성을 비교적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통일교 측과 정치권 인사를 동시에 다루며 수사의 범위와 구조를 분명히 보여준 점은 의미가 있으나 혐의 입증의 쟁점이나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전달과 속보성에는 강점이 있지만 의혹의 성격과 향후 수사 방향을 해설하는 맥락 보도가 보완된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라오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초국가 범죄 대응과 사법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범죄가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국가 차원의 협력의 뜻을 모았는데요.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린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함께하는 두 정상은 정치 안보, 교역 투자 분야 논의 외에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과 라오스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통해 증거 수집과 현지 조사 시 양국의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합뉴스 TV는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 각서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정상회담의 외교적 의미를 넘어 초국가 범죄 대응이라는 구체적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며 시의성을 잘 살렸습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체결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명확히 전달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제도 이행 과정이나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전달에는 충실하나 국제 범죄 대응의 구조적 배경과 과제를 함께 짚는 보안 보도가 이어진다면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며 국정 운영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책임을 분명히 묻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며 연말 국정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뿐 아니라 산하 기관과 실무 책임자에게 직접 질문하며 업무 이해도와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는 국정 운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기 첫 해를 마무리하며 공직사회의 쇄신과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주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처별 생중계 업무 보고는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주차 부처 업무 보고에서도 성과에는 공개 칭찬을, 허위 부실 보고에는 강한 질타를 병행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 공무원과 정책 아이디어 제안자는 지켜세운 반면 미흡한 답변과 허위 보고에는 공개 경고를 했으며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의 두 보도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라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직사회 긴장감을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확대라는 취지를 짚으면서도 강도 높은 질의와 정치권의 반응을 함께 다뤄 현안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정책 성과가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후속 설명이 보완된다면 보도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핵심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과 침묵 속에 국회는 강력한 제재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공적 통제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입법 논의 과정을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김범석 쿠팡 의장이 청문회 불출석 등으로 침묵을 이어가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등 쿠팡을 겨냥한 규제, 제재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3분의 2가량이 피싱 의심 사례가 증가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에 온라인 쇼핑을 한 전국 만 20세에서 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9%가 피싱, 스팸 증가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비밀번호 변경 등 적극적인 보안 조치에 나선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진행했으며 방대한 디지털 자료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중국 국적의 직원 행방과 내부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기업의 책임 회피 논란과 이를 둘러싼 정치, 제도적 대응을 균형 있게 짚어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침묵과 청문회 불출석을 중심으로 기업의 책임성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는 한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후속 입법 흐름까지 연결해 사안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 측의 구체적 해명이나 반론이 제한적으로 제시돼 있어 쟁점 및 다층성을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플랫폼 기업 규제 필요성을 공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있는 보도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국대학교 양지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원 학생,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짚어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새벽 배송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함께 보시죠. 이른 아침 신선식품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용품이 집 앞으로 배달되는 서비스, 바로 새벽 배송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화하는 이 새벽 배송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사망 사고. 숨진 근로자는 새벽 시간대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업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에서는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새벽 배송 노동자의 사망 사고로 심야 노동 철폐와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이냐, 직업 선택의 자율권이냐, 거기에 소비자의 입장까지 더해져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새벽 배송 금지 찬반 논란. 그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 부부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인 세 자녀를 포함해 5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김소랑 씨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 대부분을 택배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품들의 신선도를 이유로 새벽 배송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급하게 물건이 필요할 때 빠르게 택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벽 배송은 김소랑 씨 가족들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이처럼 오후에 물건을 주문해도 다음 날 아침이면 상품이 도착하는 빠른 배송이 인기를 얻으면서 새벽 배송 시장은 커졌는데요. 당분간 그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시장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국 택배 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심야 배송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노총 전국 택배조합원들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1일 배송기사 정슬기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사흘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 과로사로 판정했습니다. 고 정슬기 씨 사망 후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발생한 과로사. 주 6일 동안 74시간씩 새벽 배송을 반복한 노동자였습니다. 이처럼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새벽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해당 시간에 노동할 권리를 빼앗는 자율권 침해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과로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요? 물론 야간 노동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야간에 받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을 금지시키면은 그것은 안전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생존권의 문제에 걸린 그런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쿠팡의 서비스 평균 재해율이 5.9%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체적 고단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벽일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사정과 일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밤 10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물류창고. 새벽 배송 물건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6년차 윤진아 씨와 동행했는데요. 사남매 다둥이 엄마인 윤진아 씨는 아이들을 위해 새벽 배송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일을 하다 경기가 나빠지자 택배업을 택한 윤진아 씨. 그래서 이거를 몇 시까지 끝내지? 1시 반까지 끝내요. 한 230개를. 그러니까 좀 하루에 총 몇 개씩 배달?
오늘 여기 하는 구역은 보통 한 400개 정도는 하고요. 평상시에 보통 한 350개 전후로. 담당하는 구역은 아파트 등 총 4구역. 혼자서 하루 평균 350여 개의 상품들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진아 씨는 처음엔 낮에 배송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근무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교통체증도 또 있고 임금도 좀 더 벌고 그래서 주간에 내 자유로운 시간을 쓸 수 있는 장점도 많고요. 수입적인 면에서도 저는 주간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봐요. 평균 한 100에서 150 차이는 날 것 같은데요. 수입이 더 많아요? 네, 심야가. 네. 윤진아 씨의 경우처럼 현장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들은 자신의 생계 문제가 걸린 만큼 새벽 배송 제한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 제한을 반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어 마장리라 불렸던 마장동. 이후에는 우시장과 도축장이 들어서며 서울의 대표적인 축산물 유통 중심지로 성장했는데요. 온라인 주문이 일상화되고 빠른 배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 형태가 진화하면서 이곳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선도가 중요한 축산업이기에 새벽 배송을 시작하면서 수익도 20에서 3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물류산업학회인 한국로지스텍스학회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된다면 연간 54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커머스 업체 매출이 33조 2천억 원, 소상공인 매출은 18조 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배송기사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새벽 배송.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들이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이냐, 직업 선택의 자율권이냐, 거기에 소비자의 편리함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새벽 배송. 단순한 금지보다는 사회적 대화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을 알리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지원 학생은 그렇다면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이 깊었나요? 네, 저는 생계를 위해 새벽 배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윤진아 씨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낮에는 육아와 살림을 하고 새벽에는 택배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배송이 단순히 개인의 노동 선택권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기보다는 그들의 노동 자율권과 안정성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양지원 학생이었습니다. 네, 최근 조진웅과 박나래, 조세호 등 연예계를 둘러싼 폭로와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언론은 제기된 의혹과 해명 등 사안의 흐름을 전하고 있는데요. 연예계 이슈를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과 균형은 무엇인지 TV와 비평에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과거사부터 갑질 논란까지 지금 최근 여러 연예인들의 사생활 의혹과 또 폭로가 잇따라 터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개그우먼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등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소송 예고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 등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KBS 중앙일보 등 보도에서 불법 의료행위 연루 의혹까지 터지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배우 조진웅은 과거 소년범 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 등이 재조명돼 논란이 됐습니다. 소년 시절 처벌 이력이 공개되면서 연예계 활동 지속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조진웅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해 파장이 커졌습니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사진과 고가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를 보면 조세호는 방송 출연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배우 이희경 관련으로 독일인 여성 A씨의 이희경 사생활 폭로가 온라인에 확산했습니다. 스포츠 동아에 따르면 이희경 측은 허위라며 A씨는 협박과 개인정보 유포 등을 들어 각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우선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소년범 전력을 언론이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느냐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 먼저 연합매체인 디스패치가 12월 5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라는 제목으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강도와 성범죄 혐의로 소년법의 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갇힌 적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조진웅은 연예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는데 예. 이를 둘러싸고 법적,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소년법 조항은 관계기관이 소년보호사건 조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며 기자가 금지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이 범죄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 적용하는 원칙을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소년법 취지와는 다르게 낙인을 찍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대중의 알 권리와 함께 법적 처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진웅이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보도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은 공인이어서 사생활의 일정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공익성을 따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KBS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보호와 회복 조치 등도 중요하지만 소년원 출신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배제가 한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배우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소년범 주홍글씨에 대한 논쟁이 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예, 총 5개 언론사인데요. 서울신문은 조진웅 은퇴가 던진 질문이라는 관점에서 소년범 이력에 대한 비판 여론과 피해자 고통을 다루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소년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자 중심주의로 접근해서 대중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비교했습니다. MBC는 조진웅 은퇴로 소년법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조계의 입장과 이번 사건은 정의로운 역할을 한 배우의 대중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인터넷 여론을 대비했습니다. 경기일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일부에서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얼마나 책임져야 하느냐는 여당 의원, 어린 시절 잘못에 합당한 처벌과 반성을 했다면 응원해야 한다는 종교계 신부,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노력으로 인정을 받은 점은 좋은 길잡이라는 법학교수의 시각을 소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낙인 방지와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 피해자도 재판부의 허가 없이는 소년법 사건의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원칙이 강력범죄에도 적용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신청한 소년범 주소지 공개 요청이 불어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앙일보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에 관한 논란 속에 지난해 소년보호 재판 처분 건수가 사상 처음 5만 건을 넘어선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엄벌주의가 작용했고
법원이 부모의 불출석 등으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시설 위탁 처분을 내린 탓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소년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전문가들은 소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처벌 강화나 이력 공개 규정 완화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이어서 또 가수 싸이의 수면제 대리 수용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연예계에서는 이 만연한 불법 의료행위 불감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예. 노컷 뉴스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받았으며 의사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처방받은 것은 항우울제가 아니라 의사가 가지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은 알고 있었다면 처벌 가능이라는 시각에서 박나래가 불법 의료행위의 공범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박나래에게 시술한 주사 이모라는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인 것을 알았다면 시술을 받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박나래에 이어 싸이도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라고 다루었습니다. 싸이는 수면제 비대면 처방과 대리 수령 혐의로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박나래는 불법 시술을 받은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데일리도 박나래와 싸이의 경찰 수사를 연예계 의료 리스크라는 문제로 조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연예인이 일반 환자와 함께 대기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우울증 치료제를 받는 것을 꺼려 불법이지만 대리 수령이 흔하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처벌이 벌금형이고 자숙하다가 복귀하면 괜찮다는 분위기가 연예계에 만연하다고 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이런 논란 속에서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최근 보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어떤 사안에 주목해야 하는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 측면으로 언론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 연예계 의료법 위반 경시 등을 조명했습니다. 이는 사회의 의료법 준수와 공중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순기능입니다. 또한 언론은 경찰 수사 상황, 그리고 소속사의 해명, 관련 의료법 규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해 뉴스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관련 매체는 대리 수령이나 비대면 처방 등 구체적인 의료법 위반 혐의를 기사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매체는 연예인의 사생활 등에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제목으로 과열 경쟁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 이모, 술 마시면 개, 50억 자택 등 자극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갑질과 의료법 위반 등은 연예계에 반복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를 마치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쳐 국민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 또는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 행위, 소년법 전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밀도 있게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언론은 현재 문제를 개선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기사에 적극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예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은 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해 초점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